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선거와 여론입니다. 우리 선거 국면에서의 대중의 여론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리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 과정을 대체하는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민주주의 하에서 여론의 영향, 우리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시죠. 한국리서치에서 여론분석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 정한울이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여론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론이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생각을 읽고 그걸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는 사실은 대의민주주의죠. 모든 시민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그 의사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겠죠. 하나는 그 뽑힌 대표들이 전체 구성원들을 고르게 이제 대표해야 된다는 이제 대표성의 이제 원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고 사실은 임기 동안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그 민의를 반영해서 정치를 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이 대의인들이 그 주권자들의 의사와 반하는 괴리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아준 자기 주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책임성의 원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하죠. 이게 잘 작동을 하려면 대표를 뽑는 그 과정부터가 그 민의를 잘 반영하고 또 유권자들의 생각을 그 대리인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선거 과정에서부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이후 국정을 펼치거나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여론을 이제 파악하고 그 변화하는 여론에 제대로 반응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투표할 때는 투표 결과를 통해서 민의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그 투표가 끝나고 임기가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변화하는 여론을 민의를 반영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는 사실은 한 1930년대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전체 모집단 중에서 이 전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내서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다시 전체 국민의 뜻을 추론하는 방법이 여론조사의 이제 방법이고요. 이게 과학적인 이제 그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체 유권자가 한 3천만이 넘잖아요. 투표할 때. 근데 보통 여론조사는 한 1,000명 정도, 전국조사 1,000명 정도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 1,000명 가지고 몇 천만 명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게 임의로 뽑는 과정이라면 사실은 전체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체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천만 있다고 할 때 그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을 확률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추출만 해낼 수가 있다면 여기서 무작위적이라는 건 저런 거죠. 어떤 특정의 집단들이 과도하게 대표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 포변에 뽑힐 이 확률이 보장되는 건 이제 그 무작위성이라고 랜덤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확률 표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뽑힐 가능성이 있어야 그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이제 다시 그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확률 표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과학적인 여론조사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좀 오해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항상 나오는 게 그 불신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는 오히려 정확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천만 명, 몇천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아무리 무작위적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3천만 명의 그 모든 집단들을 다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뽑는 과정에서 벌써 이제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를 표본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 뽑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뿐만이 아니라 비표본 오차라고 해서 가령 저희가 이제 전화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면접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응답을 잘 이끌어낼 수도 있고 잘 못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전화하면은 사실은 낯선 사람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 자기 속마음 대통령 지지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오래 해본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끌어내고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무슨 취조하듯이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 경우에 대답을 안 하거나 중도에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 사람과 대체되는 사람이 동일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차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어떤 그 면접원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중단한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거는 전체 여론을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여론조사는 전체 유권자들의 어떤 그 구성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게 아니라 태도가 강하건 약하건 이런 사람들이 동등하게 표본에 뽑힐 수 있어야 좋은 조사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중요한 지표가 모집단을 뽑아내는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틀이 얼마만큼 대표성 있는 틀이냐. 요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여론조사의 질을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그 여론을 파악하는 어떤 방법,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럴 수 있는 이제 여론조사 방법이 민주주의가 이제 진전될수록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저 그림 잠깐만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거. 중앙 일간지에서 정치면에 나온 여론조사의 키워드로 이제 검색된 기사 건수예요. 저희 90년도부터 기사 수를 이제 검색을 한 건데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한 장만 더 볼게요. 이 그림은 정치면이 아니라 국제면에서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예요. 이렇게 여론조사가 여론을 파악하는 게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고 그 방법으로서 여론조사 방법이 이제 그 활용이 되면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그 미디어 보도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저렇게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정당에서 그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요. 물론 이제 당마다 이제 그 비율이나 이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시기별로 변동은 있지만 전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수단으로서 여론조사가 쓰이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한국이.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전체 모집단에서 뽑아낸 사람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대통령 지지율이 42%다 라고 했을 때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42%구나. 그 정확한 그 수치를 추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차범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39%에서 한 45% 정도 조사를 계속 하다 보면 100번 하면은 95번 정도는 39%에서 45% 정도 나오겠구나를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조사 결과에 나온 그 수치가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잘 그 공직자 선출 제도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여론조사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계기는 적어요.
2002년도 대선 때 당시 이제 보수정당의 후보로는 이해창 후보가 나왔고요. 지금의 어떤 집권당의 어떤 그 후보로는 노무현 후보가 나왔고, 그리고 제3당으로 그 정몽준 후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초기에 굉장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표가 분산이 되고 있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대권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룰이나 어떤 그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승부사적으로 양 진영이 이제 합의를 했던 수단이 뭐냐면 여론사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를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오차 범위 내의 결과가 나왔어요. 오차 범위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통계적으로 이건 차이가 있다고 보지 말라는 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온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양 팀에서 이제 합의했던 게 오차 범위라도 조금이라도 앞선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합의를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 갈등하면서 틀어져 버릴 수 있었던 게 단일화라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각 정당 내부의 이제 경선 과정이나 혹은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여론조사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학계에서 굉장히 찬반양론이 있었어요. 이제 찬성 여론이라는 건 어쨌든 민의를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민의를 좀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반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가 줄 수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비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그 단일화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그 정치 연합이 후보 간의 연합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그 갈등되는 내용들을 서로가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하고 그래야 그 연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 힘들다고 여론조사 그 조사 돌려서 나온 그 결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야 될 합의들이나 준비들을 못하고 결과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당시 선거에서 선거 전날 정봉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죠. 그러니까 선거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런 선거 연합들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선거 전에는 막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게 되고 하니까 협력이 잘 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실은 그 연합이 잘 준비가 안 돼요.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설득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과정이 여론조사가 하게 되는, 조사 회사가 하게 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체질을 약화시킨다는 게 비판론의 이제 핵심인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여론조사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 공직자 선출의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의사결정 수단으로까지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과도하게 사용됐을 때는 오히려 민주적인 어떤 정치 과정, 갈등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정체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잠깐 그림 한번 볼게요. 선거 때 내가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응답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정치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거나 할 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비율들은 사실은 초기에 높았다가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게 정체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신뢰한다라는 게 한 절반 정도, 45% 정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유권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뢰도는 왜 떨어졌나 이제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지점이 핵심이에요. 하나는 방법론적으로 보면 2014년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전화조사를 할 때 어디서 이제 아까 샘플링을 어디서 뽑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구전화 KT 리스트에서 이제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휴대폰이 등장하고 이러기 전에는 사실은 전체 가구 전화가
KT에 등재되어 있는 게 한 90%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뽑아내면 물론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이제 훼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전화가 오는 걸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KT에 등재하는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져요.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그럼 무슨 얘기냐면 KT에 가구 전화를 등재한 사람들 내에서만 전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그 대표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바빠지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그걸 붙잡고 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방법론적인 핵심 원인은 그 대표성의 문제와 그 응답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 문제로 귀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응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이제 되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여론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과정에 사용되다 보니까 악용되는 사례가 뭐냐면 객관적인 그 지지율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홍보용 조사를 하는 거야. 상대 후보를 설명할 때는 뭐 무슨 당이 누구,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를 역임하고 뭐를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사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더 들어간 사람들을 아무래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런 걸 한 이런 후보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지도를 조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악용 사례가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가구 전화로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역 단위에서는 사실은 조직적인 여론조사에 참여가 가능해져요. 한 지역구 내에 한 몇만 가구가 전체 유권자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이 막 떨어지잖아요. 응답률이 막 떨어진다는 건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거 때 되면 전화번호를 한 300~400개를 사요. 300~400개를 사서 자기 조직원들 풀어서 딱 착신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300명은 해봐야 사실은 전체 뭐 몇만으로 보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없는데 다른 데서 접촉을 했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응답을 안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화됐을 때는 그 300명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한동안 모든 정당에서 그런 걸 하다가 걸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선거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런 걸 자꾸 이제 뉴스로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공정심의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고요. 2014년도에 선거 여론조사가 워낙 악용되고 또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저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언론에서 발표되는 모든 선거 여론조사는 저 사이트에 미리 조사 결과를 등록을 해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건 뭐냐면 조사 방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가구 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방법이 등장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RDD, 랜덤 디짓 다이얼링.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그 리스트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국번, 이제 뒷번호. 무작위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어떤 체계적인 어떤 배제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RDD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요즘은 가구 전화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구 전화로 했을 때 가구 전화를 안 쓰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된 나라가 없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RDD를 사용해서 이제 그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것도 한계가 드러나요. 그게 2014년도에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났는데 가구 전화는 장점이 뭐냐면 국번을 가지고 지역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를 가지고는 아까 랜덤하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실제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여기 안암동 지역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화를 해서 안암동 사는 사람들만 뽑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체를 못하고 휴대전화 RDD로 대체를 못하고 이런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예전에 가구 전화를 계속 혼용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거기서 이제 또 대표성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자꾸 이제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들이 개선이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좀 현 단계에서 이제 개선점을 찾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안심번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심번호는 뭐냐면은 통신 회사들은 이 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등록한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빼서 개인 정보는 이제 익명화해서 그 번호를 이제 가상 번호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당에만 허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언론사까지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회사까지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제 그 통신 회사들로부터 번호를 익명화해서 받고 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아까 그 응답률이 30%대에서 거의 10%대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안심번호제를 사용해서 이제 해보니까 거의 30%대로 다시 이제 높아진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심번호제가 또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심번호제를 채택을 하면서 아까 그 대표성의 문제도 해결하고 응답률의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면서 조금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불신을 만들었던 요인들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보실 때, 선거 여론조사 보실 때 안심번호를 쓰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평가의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의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가 불신을 받는 주된 요인이 과연 방법론적인 문제인 거냐. 분명히 있죠. 아까 이제 해결하지 못하거나 이제 왜곡하는 오차를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정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왜곡된 어떤 정보들이 과연 방법론에서만 생기는 거냐. 근데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건 민의를 파악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그 수치들이 그 자체가 민의는 아니거든요. 그 수치들을 보면서 민의를 이제 분석해내고 추론해내야 되는 그런 분석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과정을 여론조사에 맡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보다는 방법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표본 추출을 할 거냐, 뭐 오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쪽으로만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분석과 해석 차원에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이제 작년 3월 달 2주차, 3주차 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저 그래프를 보세요. 뒷부분 보면 사실은 찬반이 거의 균형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2주차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4%, 최임 후 최저치 이렇게 헤드라인이 걸려요. 근데 그 다음 주 3주차의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반등. 근데 그때 수치가 얼마냐면 45%예요. 44%에서 45%인데 헤드라인이 저렇게 걸려요. 최저치. 였다가 그 다음 주에는 반등. 그러면 저 기사만 놓고 보면 여론이 굉장히 출렁한 걸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와 여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집권 후 최저치. 그 다음 주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동반 상승. 이런 제목들이 걸려요. 근데 저 때도 수치가 오차 범위 45%에서 48%. 플러스 3%, 아래쪽으로 3%, 이 범위에 있는 결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수치 두 개를 가지고 반등했다, 최저치다
지금 한국에서 선거 여론 보도는 거의 저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내용 수치의 변화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그 오차범위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하면 여론의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최종적인 어떤 선거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오판. 예전에 유권자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했었으니까 지금도 반응하겠지. 잘못된 패턴을 읽게 되고 잘못된 예측을 끌어내게 되죠. 이것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 그림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보도 자료예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오차범위예요, 다. 오른쪽에 3개의 파란색 그래프가 있죠. 왼쪽 그래프랑 똑같은 수치를 그려놓은 거예요. 축을 어떻게 잡느냐, 가로축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왼쪽 그림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오른쪽 파란 그림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거거든요. 저런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과장, 이제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선거 과정, 그리고 평소의 어떤 정치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 불신이 커지고 있는 그 역설적인 상황, 거기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학계라든지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그 방법론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 그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조사 방법을 불신하게 되는 거는 자꾸 저런 식의 어떤 그 정보들이 유통이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고요. 그럼 언젠가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 순간에 부딪히게 돼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사실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론조사가 불신을 얻게 되는 건 정치가 해야 될 일을 방법의 문제로 돌리고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을 그 여론조사한테 맡기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작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뭔가 그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어떤 그 제목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과정에 어쩌면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더욱 불신하게 하는, 어쩌면 더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의 질을 나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방법의 문제보다는 정치 과정의 부재, 외주화, 그리고 과도한 선정주의적인 언론 보도에서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학생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지지율이 3.2%포인트 상승했다는 글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표본 수가 1,300명 정도라는 걸 보고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300명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조사 방법에 대한 회의가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3.1%포인트가 그래도 그 오차 범위 내라고 하셔서 그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 통계적으로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추론의 과정을 좀 더 언론이나 국민이 좀 더 경각심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 통계 수치가 그래도 변하잖아요.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단 개인적으로 저부터 그게 그 변동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3.1%포인트 사이의 범위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떤 수치의 변동이 생겼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차 범위지만 정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방법상의 어떤 근본적인 제약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는, 여기서 우연히 나온 차이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가능성은 사실은 둘 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만 가지고 상승했다라든지 하락했다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는 오차 범위지만 사실은 그 전주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전주와 비교해 볼 수 있고, 사실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면 당장 전주하고는 오차 범위일 수 있지만 전전주나 전전전전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추세라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비교의 시점의 수를 늘리는 방법,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래서 그 경향성을 파악해서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당장 그 수치가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방법론적인 질문이에요. 그 조사 기관이 제대로 했을까? 그 조사 방법이 타당했을까? 그리고 그 오차가 뭐 어떨 건가? 사실은 방법론적인 질문인데 여론조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수치나 방법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설을 던지고 그걸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 변화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더 한 발 나아간 가설을 던지고 한 발 더 나아간 분석을 통해서 한 발 더 정확한 그 사실에 가까운 여론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계열적인 패턴을 보는 것과 그 현상을 만들어낸 요인을 찾아내서 그 요인의 변화와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냥 오차범위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간 해석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한 줄로 총평을 해준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념, 상식적인 설명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다 보면 한 발 더 나아가는 생각?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얘기를 굉장히 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기존에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정한울 한국 리서치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